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 의사의 놀라운 통찰, 프랭크 보덴 의사의 감염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은 좀 세밀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대강대강 읽어서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12장에 피곤해서 제 정신이 아니야. 원래 23세인 테일러는 대학교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했으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고학번 여학생이다. 2학년 때는 학교 농구팀에서 뛰거나 학생회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다. 3학년 때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당선에는 실패했다. 테일러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노숙자들을 위한 순찰 단원으로 일했다. 이처럼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은 훌륭한 학생이었던 테일러에게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생겼다. 나를 찾아오기 6개월 전에 테일러는 독감 비슷한 증상을 보여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았다. 당시에 겪은 증상은 대략적이지만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열이 났고 목이 칼칼했으며 근육통이 있었지만 이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대학교의 권위에 병원에 들렀던 테일러에게 의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병명을 말해주지 않고 항바이러스제도 처방해주지 않았다. 테일러는 그날 이후로 정상적인 몸 상태로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은 뭘 해도 계속 피곤하기만 하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지쳐나가 떨어진다. 친구들과 저녁에 나가서 어울리기라도 하면 그 주 내내 컨디션이 엉망진창이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부연 느낌이고 강의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 이따금 두통이 찾아오면서 밤에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피곤하고 졸려서 하루 온종일 잘 서 있을 듯한 기분이다. 심지어는 통화를 하는 것도 지친다고 테일러는 말했다. 심심하면 목이 아프고 가끔은 편도선이 붓기도 한다. 이렇게 되자 테일러는 학기가 시작하고 첫 달에는 꾸역꾸역 강의에 나갔지만 2학기가 되자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집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하루에 16시간을 침대나 소파에서 무력하게 보낸다. 증상이 시작된 이후로 체중이 줄지는 않았지만 위장 상태가 제 멋대로이며 가끔은 식사를 할 때 구역질이 나기도 한다. 테일러는 해외여행을 갔던 적도 없고 농장 같은 데서 동물과 접촉했던 적도 없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셨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그리고 1학년 때 한 번 엑스터시를 한 적이 있었지만 다른 마약에는 손대지 않았다. 나와 상담하기 6개월 전쯤에 길게 사귀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상태였다. 테일러의 주치의는 온갖 감염증을 아우르는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했고 그는 전부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인 테일러는 자신의 병력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었고 연대선으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와 의뢰서류 한 다발을 마닐라 종이로 된 담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잘못 돌아난다고 만성피로 증후군이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뭔가에 감염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감염성 전문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러 오곤 한다. 만약에 처음에 섬유 근육통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만성피로 증후군과 여러 특징을 공유하는 그 환자는 류머티즘 전문의와 상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면역학자들 또한 이 환자들을 맡게 되는데 만성피로 증후군은 면역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커니즘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고 증상을 약화시킬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이 증후군은 가끔 동정심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의사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한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졌다. 19세기 미국의 신경학자 조지 비어드는 1869년에 신경쇠약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피로와 두통, 남성의 발기부전, 우울증 등을 포괄하는 증상을 겪는 환자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신경쇠약은 지난 40년 동안에 유행하는 진단명이었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나 울프도 이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더 이상 단일한 병명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렌시치는 1956년 사설에서 런던의 왕립자유병원에서 발생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보였던 근동통 뇌척수염이라는 증상을 소개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근동통 뇌척수염 대신에 가장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병명으로 등극했다. 어떤 증후군이란 원인 불명인 어떤 질환의 특징이 되는 증상이나 증후의 모음이다. 다운 증후군이나 산욕기 감염, 길랭 발해 증후군처럼 메커니즘이 규명된 이후에도 계속 같은 명칭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은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증후군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어떤 질환의 원인을 모른다면 정확한 진단검사를 설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혈액 이상이나 엑스레이 결과 병리학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의사들은 증상들의 모음을 진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말은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병이 있다고 얘기한 순간 여러분은 환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소위 현상학적인 진단은 현대 의료 현장에서 꽤 흔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정신보건 진단은 이렇게 내려질 수 밖에 없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불안증, 조울증을 진단하기 위한 물리적인 검사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CT나 MRI, 스캔, 혈액 검사, 뇌전도 검사로는 이런 증상들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우울증인 이유는 다른 의사들이 그동안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던 환자들이 보인 특징들을 여러분이 유의미할 정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일종의 순환론정이다. 만성피로 증후군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이 증후군의 정의를 만족하기에 충분할 만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 증후군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은 아직 보편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은 살짝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질병센터에서는 다음 세 조항이 만족시킨다라고 했었다. 첫째, 계속 과로하고 있거나 피로를 일으키는 다른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심각한 만성 피로감을 보인다. 두 번째, 피로감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 세 번째, 다음 증상 가운데 4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과로 후의 전신 무력감, 개운하지 않은 수면,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의 중대한 장애, 근육통, 붉게 달아오르거나 붓지 않은 채 생기는 관절통, 이전과 다른 양상과 강도를 보이는 두통,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의 압통, 자주 재발하는 목의 통증. 자, 질병예방센터에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된다. 복통, 알코올 과민증, 붓기, 흉통, 만성적인 기침, 설사, 어지러움, 눈과 입의 건조함, 귀의 통증, 부정맥, 턱의 통증, 아침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강직 증상, 메스꺼움, 식은땀, 심리학적인 문제들, 우울증, 과민증, 불안증, 공황, 발작, 숨가쁨, 피부 따끔거림, 체중 감소, 또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기립성 조절 장애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었을 때 여러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뜻한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신체 검사라든지 간이나 신장기능 검사, 전체 혈구 계산 검사, 무척 세심한 염증 검사를 통해서도 전혀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검사에서 뭔가 이상이 나타났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닌 다른 병명을 의심해야 한다. 예컨대 근육통이 나타나면 드물게 나타나는 다발성 근염이라는 염증성 근육질환일 때문일 수가 있다. 또 몸이 지치는 증상은 갑상선 저하증, 개운하지 못한 수면은 수면 무호흡, 과로 후의 전신 무력감은 빈혈, 만성적인 무력감은 암, 에이즈, B형이나 C형 간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나쁜 소식이 있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사례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환자들 가운데 약 40%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5에서 10%만이 완전히 차도를 보인다. 반대로 좋은 소식이라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면 만성피로 증후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질환들은 몇 주나 몇 달 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데 몹시 유용하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만성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뭔가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닌지에 대해 두려워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피로감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는 몹시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가운데 최대 20%가 이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그렇게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극히 일부다. 그래도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극소수가 약 240만 명에 달한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30세를 전후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10세의 어린 환자나 70세의 나이 든 환자도 있다. 또 남성보다도 여성에서 4배쯤 흔하게 나타나며 또 체질적으로 게으른 사람만 겪는 병도 아니다. 전도가 유명하고 인생에서 성취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흔하게 만성피로 증후군을 호소한다. 적어도 4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침대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증상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떨어져서 1년에 약 200억 달러어치 손해를 본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나를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검사를 철저하게 거친 상태다. 그래서 조금 냉소적인 동료는 환자가 가지고 오는 검사 파일의 두께를 보면 그 환자가 만성피로 증후군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미 검사를 받은 서류의 두께가 두툼할수록 치료하기가 힘든 환자라는 것이다. 이 동료는 상담이 끝날 무렵 의사 본인이 피로함을 느껴 너도 그 증후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면 그 환자는 확실히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농담을 한 적도 있다. 한 번은 그 동료가 어느 날 저녁에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와 모임에 연설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끝나고 내가 씩 웃으면서 모임이 어땠냐고 묻자 동료는 단체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피로를 느낄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러 질환과 겹친다. 예컨대 일부 증상은 우울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난다. 집중력 감퇴, 식욕 변화, 수면장애. 다만 우울증 진단을 받으려면 울적함이나 긴장감, 공허함, 절망감이나 피관,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이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이 우울증의 하위 분류라는 아이디어는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의 세계에는 이런 생각이 수용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그들이 우울증 환자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증상을 꾸미고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다는 의미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상한 주장이다. 우울증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도 두뇌의 화학적인 구조가 변화해서 일어난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오늘날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혈액검사로는 알아낼 수 없지만 당뇨병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한다. 상당수는 이미 이전에 한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했다가 소용이 없던 경험이 있는 터라 자기들의 병이 우울증의 변종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하지만 약의 반응이 있는지 여부로는 우울증을 진단할 수가 없다. 경미하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한 임상실험의 메타 분석 결과를 살피면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의 43%가 증상이 어떻게든 개선되었다. 여기 비해서 위약을 복용한 환자는 29%만이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말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57%가 약을 먹어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항우울제 치료 대상인 7명 가운데 1명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이들 환자들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전체 수면 시간도 적었고 REM 수면 시간도 적었다. 수면은 사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면 패턴에 중대한 방해 요소가 생기면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잘 정의되지 않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수면과 만성 피로 증후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 그렇군요. 왜 이런 수치가? 한숨도 못 잤어. 제 정신이 아니야. 내가 의학 수련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만성 피로 증후군의 임상적인 정의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 원인이 감염일 수 있다는 제안은 있었다. 내가 의학 공부를 시작하던 1980년대에는 앱스타인 바이러스가 일으킨 만성 선열이 이 증후군의 원인균이라는 가설이 발표되었다. 이 바이러스를 만성 피로 증후군과 연결시킨 이유는 당시 실시하던 선열에 대한 항체 검사를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대학교에 다닐 무렵에 한 친구가 선열 진단을 받자 우리는 무척 걱정했다. 당시에는 그 병에 걸리면 결코 완전히 낫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보통 사람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EBV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던 시절이었다. 실제로는 생애 초기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인후염과 분비선의 부어오름, 심각한 병증이라는 고전적인 증상의 조합을 보인다. 이 가운데 또 소수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행한다. 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은 대상을 혈청학적인 조사를 한 결과 확실히 연관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드물게 나타나는 원인이었다. 다른 질환 때문에 면역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EBV가 재활성화되는 경우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면역 수치가 정상이다. 이후에 20년 동안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2형과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 6형 또는 이 증후군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아시클로비즈 같은 항헤르페스 약품이 확실히 치료제로 각광받았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아시클로비드 유사 상품을 복용했다. 하지만 그 결과 효과 없이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었을 뿐이었다. 디오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비바이러스, 러스강 바이러스, 보로나병 바이러스 같은 여러 바이러스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와 만성 피로 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이 다른 연구자들을 통해 입증되어 논문으로 출간된 바는 없다. 2000년에는 고대인의 게놈 속에 통합된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던 바이러스 계열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2009년에는 미국의 연구팀이 쥐의 백혈병 바이러스가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67%에서 발견된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4%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 학설지가 실렸던 만큼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가기란 불가능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에서는 열성적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받아들여 앞에서 내 동료가 비꼬았던 것처럼 필요를 모르고 여기에 기반해 치료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 증후군에 대한 원인균을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라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다. 한 과학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가 쏟아내는 욕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실험실에서는 그 논문의 결과를 반복해서 얻지 못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스캔들에 가까운 복잡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원래 그 결과 논문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은 자기 실험실에서 노트북을 몰래 빼내려다가 체포되어 급히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후로 결국 논문은 학술지에서 처리되고 XMR-V와 만성 피로 증후군의 연관관계는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실패했다고 해서 감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지난 2회에 걸쳐서 증상의 심각성에 다양했던 수십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독감과
Q열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사실 다른 감염증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게다가 감염성 질환을 앓지 않은 사람들도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리기 때문에 이 증후군은 아마도 최근에 발병한 다양한 질환의 마지막 종착이 여길지도 모른다. 우리의 면역기가 몸을 공격하는 항원 100가지 가운데 하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물학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기적의 하나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면역 반응이라 해도 정확하게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은 이전의 생리학적인 병명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검사한 결과 사소한 면역계의 변화로도 비특이적이며 모순되고 대개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재현 가능하지 않았다. 만약에 만성피로 증후군의 면역 메커니즘에 관여한다면 아마 현재 우리의 면역학 수준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메커니즘일 것이다. 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검증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회복될 확률은 꽤 존재한다. 코크런 리뷰에 따르면 실제로 두 가지 치료법이 유의미한 비율로 환자들에게 차도를 보인다. 하나는 인지행동요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게 운동요법이다. 그동안 많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CBT를 거부했던 이유는 이 요법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여기서 주된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에 만족하지 못하며 한 가지 원인이 지목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어떤 환자들은 이 증후군이 주는 불확실성에 실망하고 불안한 나머지 내심 차라리 암이나 에이즈가 낫겠다고 말하기도 하겠다. 또한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기성의학의 바깥에서 치료법을 찾고 대안요법에 뛰어들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의사들이 증거에 기반한 관점을 개진하는 것은 우리 양마리아나 할레, 라인병 같은 주제를 논의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들은 분명히 이 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박하면서 나에게 분개 어린 편지를 보내올 것이다. 나는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을 간혹 친절하게 않게 대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기도 한다. 환자들 본인은 고통받고 있다는데도 대단치 않은 증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논쟁이 휩싸인 임상적인 문제라고 해도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과 연민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다. 나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진짜 하나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정체를 잘 모를 뿐이다. 어떤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해도 무지를 인정하면 될 일이지 그것이 패배는 아니다. 테일러는 한 달 뒤에 내게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인지행동요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정하게 운동요법을 해봤지만 증세가 악화되었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또 나와 처음 상담했을 때 생략한 내용이 하나 있었다며 사과를 전했다. 사촌 역시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여자 사촌은 테일러보다도 거의 5년 전인 진단을 받았고 지난 18개월 동안 침대 생활만 했다. 부모님이 밤낮으로 간호해 주었지만 이제 사촌은 혼자서 식사도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한다. 사촌은 온갖 전문가를 찾아다녔지만 몸의 어딘가에 잘못되었는지 찾아낼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전문가가 정신과 의사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테일러는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기가 사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내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을 알아봐 줄 수 있는지 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신과 의사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나는 그만 테일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아픈 환자라고 믿지 않는다는 속내를 인정한 꼴이었다. 그동안 테일러가 상담했던 다른 의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을 끝으로 테일러는 벌떡 일어났고 내 진료실을 박차고 나가 붐비는 환자 대기실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